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기원전 513년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광활한 대초원으로 쳐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 멜포메네. 오늘은 다리우스 1세의 대전략과 그 거대한 군사기계를 맞받아친 유목 민족의 대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원정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시간 순서와 지리적 흐름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13년이라는 시점, 그리고 제국의 팽창과 북방의 도전이라는 두 축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다리우스 1세는 왜 스키티아를 쳤을까요? 표면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복수입니다. 과거 메디아 제국을 침공하여 무려 28년 동안 서아시아를 지배했던 스키티아인들에 대한 징벌을 공식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00년 만에 복수국이라는 셈이죠. 그러나 정치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다리우스 1세는 바빌론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직후였습니다. 제국 내부의 불씨를 끈 그는 이제 그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북방의 유목민들을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복수의 명분 뒤에는 흑해, 무역 패권, 제국의 위신과시, 그리고 유목민이라는 잠재적 위협의 사전 제거라는 다면적인 지정학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리우스 1세의 형제 아르타바누스가 이 원정을 강력히 만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키티아인이 얼마나 상대하기 까다로운 민족인지를 경고했지만 다리우스 1세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정은 인류 공학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 다리우스 1세는 보스포로스 해협, 지금의 이스탄불 해협에 부교를 건설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전례 없는 토목 공사를 맡은 인물이 바로 사모스 출신의 그리스인 공학자 만드로클레스입니다. 만드로클레스는 수많은 선박들을 연결하여 기병대와 전차, 보병을 포함한 70만 대군이 안전하게 도하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넓은 교량을 완성해냈습니다. 70만이라는 숫자는 헤로도토스의 수사적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 성취에 크게 만족하여 만드로클레스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내렸고 해협 양측에는 아시리아어와 그리스어로 페르시아 군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이름을 새긴 두 개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들은 훗날 비잔티움 주민들이 도시로 옮겨 신전의 제단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헤로도토스는 전합니다. 포상을 받은 만드로클레스는 그 막대한 보상금의 일부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보스포로스 해협을 건너는 페르시아 대군과 옥좌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 다리우스 1세의 모습을 담은 장엄한 기록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고향 사모스의 헤라 신전에 봉헌했습니다. 신전에 새겨진 헌정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풍부한 보스포로스의 다리를 놓아 스스로에게는 왕관을, 사모스인들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한 개인의 재능이 제국의 야망과 만나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만드로클레스라는 이름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스포로스 해협을 건너 유럽 땅을 밟은 페르시아 대군은 트라키아를 관통하며 북진을 거듭했습니다. 진군 과정에서 다리우스 1세는 여러 트라키아 부족들을 무력으로 복속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집단이 게타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멸한다고 믿는 맹렬한 전사들이었는데 페르시아군에 의해 무력으로 굴복당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스키티아의 실질적 경계인 다뉴브 강, 고대 명칭으로 이스트로스 강이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본대와는 별도로 다리우스 1세의 명령을 받은 이오니아 출신 함대 600척이 흑해를 거쳐 다뉴브강 하구로 진입하여 또 다른 거대한 부교를 건설하고 왕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정이 단순한 기병 원정이 아니라 육군과 해군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작전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뉴브 강을 무사히 건넌 다리우스 1세는 처음에 이오니아인들에게 부교를 해체하고 함대원들을 육군에 합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퇴로가 없음을 물리적으로 각인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심어주려는 고대 지휘관들이 자주 사용하던 배수진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미틸레네의 사령관 코에스입니다. 코에스의 진언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지의 척박한 땅, 정주할 도시도 경작지도 없는 유목민의 땅에서 퇴각로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군대 전체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코에스의 전략적 해안을 수용하여 명령을 번복했습니다. 대신 그는 가죽끈에 60개의 매듭을 지어 이오니아 지휘관들에게 건네주며 매일 매듭 하나씩을 풀게 했습니다. 60일이 지나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량을 해체하고 귀환해도 좋다는 유예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끝을 알 수 없는 스키티아의 대초원으로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정은 기원전 513년 초 바빌론 반란 진압 후 스키티아 원정이 기획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만드로클레스의 부교 건설을 통한 보스포로스 도하, 트라키아 평정, 그리고 다뉴브강 도하로 이어집니다. 도하 시점에는 60일 유예의 매듭끈이 이오니아 지휘관들에게 전달되고 페르시아군은 스키티아 땅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60일 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극적인 다뉴브 다리 회의가 열립니다. 이 타임라인의 핵심은 60일이라는 시간 제한입니다. 이 숫자가 이후 모든 사건의 긴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스키티아의 시각으로 전환해 봅시다. 스키티아 연합군은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활한 대초원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초토화입니다. 페르시아군이 지나갈 자리에 모든 우물과 샘을 흙으로 메우고 목초지를 잿더미로 만들어 자원 고갈을 유도했습니다. 70만에 달하는 대군과 기병대의 군마들이 소모하는 식수와 건초는 배를 통한 보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키티아의 초토화 전술은 페르시아의 가장 거대한 장점인 압도적인 병력 규모를 가장 끔찍한 약점인 거대한 군수 수요로 뒤바꿔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대 분할 및 유인 전술입니다. 군대를 3개의 독립적인 기동 부대로 나누어 페르시아군을 아가티르시, 네우리, 안드로파기 등 중립 부족들의 영토로 의도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립 세력마저 강제로 반페르시아 전선에 합류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를 결합한 복합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전략을 이끈 스키티아의 지도자들을 살펴봅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은 이단 티르소스입니다. 이후 다리우스 1세와의 외교 설전에서 유목민의 독립 철학을 당당하게 천명하는 인물로 이 원정 서사의 핵심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타크사키스와 스코파시스가 각각 기동부대를 이끄는 왕들로서 실전의 유인과 초토화 전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분업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단 티르소스가 외교와 전략 전반을 총괄하는 동안 나머지 두 왕은 분할된 기동부대를 이끌며 페르시아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급선을 붕괴시키는 현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휘 구조의 분권화가 역설적으로 스키티아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끝없이 후퇴하는 스키티아인을 쫓아 다리우스 1세의 군대는 타나이스, 즉 지금의 돈강을 넘어 오아로스 강이라는 낯선 물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아로스 강 유역에 도달한 다리우스 1세는 진군을 멈추고 강을 따라 60스타디아 간격으로 8개의 거대한 요새를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 거점을 확보하려는 정주 제국 특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키티아인들이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라지자 다리우스 1세는 요새 건설을 미완성인 채 버려두고 끝없는 추격전에 다시 돌입해야 했습니다. 흑해 함대로부터의 보급선은 점점 길어지고 수십만 병력과 군마는 기아와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전과는 있었습니다. 스키티아의 동맹 부족, 부디니의 목조 요새 도시 갤로노스를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토에 얽매이지 않는 스키티아 연합군 전체의 기동력을 꺾는 결정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군대는 방향을 잃은 채 광활한 평원을 떠도는 추격전에 덫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전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전쟁, 즉 말과 상징과 수수께끼로 오가는 치열한 심리전을 살펴봅니다. 군사적 소모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두세 개의 충돌은 단순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넘어 전혀 다른 문명적 논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지적 드라마로 전환됩니다. 굶주림과 소모전에 지친 다리우스 1세는 마침내 스키티아의 왕 이단 티르소스에게 사자를 보내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왜 항상 도망만 치는가?
스스로 강자라 여긴다면 멈춰 싸우고 약자라 여긴다면 군주의 상징인 흙과 물을 바치고 항복하라는 거만한 요구였습니다. 이단 티르소스의 답변은 유목 문명의 본질을 압축한 명문장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도시도 잃어버릴 경작지도 없기에 서둘러 너희와 교전할 이유가 없다.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 땅을 이동하고 있을 뿐이다. 정 싸우고 싶다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내어 파괴해보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싸울지 안 싸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주인은 오직 제우스와 스키티아의 여왕 헤스티아뿐이라고 선언하며 다리우스 1세의 지배권 주장에 대해 울어라, 즉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조롱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답변이 위대한 이유는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없기에 잃을 것이 없고 경작지가 없기에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정주 제국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통적 수단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상황이 페르시아군에게 갈수록 불리해지던 어느 날 스키티아의 사절이 다리우스 1세의 진영을 방문하여 수수께끼 같은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 마리의 새, 한 마리의 쥐, 한 마리의 개구리, 그리고 5개의 화살. 다리우스 1세는 이를 희망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새는 하늘, 쥐는 땅, 개구리는 물을 상징하며 스키티아인들이 자연의 새 왕국을 페르시아에 바치고 항복의 징표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살은 군사력을 함께 바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 선물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의 주제입니다. 다리우스 1세의 낙관적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거 마고스 암살에 가담했던 7인의 귀족 중 한 명이자 다리우스 1세의 최측근인 고브리아스입니다. 고브리아스의 해독은 정반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여, 너희가 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거나 쥐가 되어 땅으로 숨거나 개구리가 되어 호수로 뛰어들지 않는 한 이 화살들을 맞고 결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전멸의 경고였습니다. 고브리아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선물이 항복의 징표가 아니라 도망칠 방법조차 없다는 공포의 선언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곧 전장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스키티아 군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페르시아군을 맹렬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양측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대규모 정면 충돌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던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연 양 진영 사이의 풀숲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키티아 전사들이 대열을 이탈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군대를 눈앞에 두고도 사냥이라는 유희를 즐기는 이 태평하고 무관심한 태도. 다리우스 1세는 이 광경에서 냉혹한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적들이 자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전쟁이 페르시아의 완전한 패배로 끝날 수 있음을. 이 장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투 직전 대열을 이탈하여 사냥을 즐기는 행위는 적군에 대한 완전한 경멸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심리전의 최종 국면에서 스키티아인들이 던진 가장 치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그날 퇴각을 결심했습니다. 이 차트는 원정 전 기간에 걸쳐 페르시아군이 경험한 구조적 붕괴를 시각화합니다. 원정 시작 시점에는 충분한 보급과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륙 깊숙이 진군할수록 보급선은 길어지고 초토화된 대지에서는 현지 조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흑해 함대로부터의 보급 생명선이 끊어지는 시점부터 급격한 하락 곡선이 나타납니다. 퇴각 시점에는 보급과 사기 모두 원정 초기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키티아의 초토화 전술이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압도적 병력 규모를 역으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전환시킨 결과입니다. 군대가 클수록 소비하는 자원이 많고 보급이 끊길수록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퇴각을 결심한 다리우스 1세는 그러나 정면으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스키티아 기병대가 추격해오면 퇴각은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만 전술이 동원됩니다. 첫째는 당나귀 미끼입니다. 추위에 약해 밤새 크게 우는 당나귀와 노새들을 진영에 남겨두었습니다. 스키티아 지역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당나귀가 서식하지 못했기에 스키티아 기병대의 말들은 이 낯선 울음소리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기만 전술로 활용하여 적의 주의를 끌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둘째는 병든 자들의 유기입니다.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들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불타는 모닥불과 함께 버려둔 채 본대는 소리 없이 진영을 빠져나와 다뉴브 강이 다리를 향해 필사적인 퇴각을 감행했습니다. 장대한 원정의 끝이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병자들을 버리고 당나귀 울음소리에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야음을 틈타 도망치는 황제의 군대. 헤로도토스는 이 장면을 통해 제국의 오만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다뉴브 강이 부교를 지키던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은 이미 60일에 약속된 기한이 지나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보다 먼저 강에 도착한 스키티아인들은 이오니아인들에게 기한이 만료되었으니 즉시 다리를 파괴하고 페르시아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되찾으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오니아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훗날 마라톤 전투의 영웅이 되는 밀티아데스는 스키티아의 제안을 수용하여 교량을 철거하고 이오니아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반면 밀레토스의 참주 히스티아이오스는 냉혹한 현실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각 폴리스에서 민주주의의 열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참주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은 다리우스 1세의 군사적 지원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참주정 역시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히스티아이오스의 이기적이지만 현실적인 논리가 관철되었습니다. 다리는 보존되었고 다리우스 1세는 극적으로 다뉴브 강을 건너 소아시아로 생환했습니다. 이 회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밀티아데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오니아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원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서사와 현대 역사학계의 재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승패의 이분법을 넘어 더 풍부한 역사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전통적 해석에서 이 원정은 참담한 패배와 쫓겨난 퇴각입니다. 스키티아 입장에서는 침략 불가능한 유목민의 승리이고 이 원정 전체는 제국의 오만에 대한 경고서사로 기능합니다. 반면 현대 수정주의 역사학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부분적 성공, 영토 유린과 위협의 잠재적 제거, 그리고 유럽 내 스쿠드라 속주 창설이라는 실질적 성과. 어느 해석이 옳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렌즈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의 아케메네스 왕조 전공 역사학자들인 투플린과 카메론, 브리앙 등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리우스 1세의 군대는 전투에서 패배하여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하에 질서 있게 퇴각했습니다. 진군 과정에서 스키티아 영토 중 가장 비옥한 지역들이 철저히 유린당했고 동맹국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키티아인들은 이후 아케메네스 제국을 향해 대규모 약탈이나 국경 침탈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북방 국경 안보가 확립된 것입니다. 원정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퇴각하면서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장군 메가바조스에게 8만 명의 정예 병력을 남겨두고 귀환했습니다. 메가바조스는 트라키아 전역과 헬레스폰트 연안을 철저히 복속시키고 파이오니아인들을 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유럽 내 페르시아의 군사적, 행정적 교두보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 트라키아 복속도와 헬레스폰트 통제는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스키티아 재침공 억제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트라키아, 헬레스폰트 연안, 그리고 마케도니아 일부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제국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비시툰 비문을 비롯한 페르시아 왕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제국의 새로운 행정 속주인 스쿠드라로 공식 편입되었으며 훗날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원정에서 핵심 병참 기지이자 교두보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스키티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럽의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정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2016년 러시아 남동부 타만 반도의 파나고리아, 즉 킴메르 보스포루스 지역의 흑해 연안 고대 그리스 식민지 발굴 현장에서 구페르시아어 서령 문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리석 스텔레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수사나 페르세폴리스가 아닌 제국의 통치권 밖이라 여겨졌던 흑해 북부에서 발견된 최초의 왕실 명문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제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비문이 다리우스 1세의 것인지 크세르크세스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쿠즈네초프와 니키틴은 크세르크세스 치하의 비문으로 보았고 룽, 가벨코, 샤바레비 등 최신 에피그래피 연구자들은 비문이 문법적 특성과 왕실 호칭 배열을 분석하여 다리우스 1세의 텍스트로 다시 판정하고 있습니다. 비문이 어떻게 파나고리아까지 이동했는지도 흥미로운 논쟁 대상입니다. 이오니아 반란 진압을 피해온 피난민들이 페르시아의 권위를 조롱하기 위해 전리품처럼 가져왔을 수도 있고 상선들이 선박의 평형수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국 중심부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흑해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이 명문은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 스키티아와 흑해 연안 지역을 얼마나 진지하고 실질적인 지정학적 통제 대상으로 여겼는지를 증명하는 흔들림 없는 고고학적 물증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해협과 강을 넘나들며 남긴 왕의 선포의 흔적은 그가 쫓기듯 도망친 패배자가 아니라 흑해의 패권과 유럽 진출이라는 명확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제국 건설자임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다리우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은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의 시각에서는 문명의 맹목적인 팽창이 야만의 무한한 공간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윤리적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원정을 훗날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침공에서 겪는 재앙과 평행 구조를 이루는 실패한 정복 전쟁의 모델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정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재평가를 거치며 이 거대한 사건은 흑해 북부의 무역 패권을 장악하고 유럽 대륙의 스쿠드라라는 속주와 교두보를 마련한 페르시아 제국 대전략의 일환이었음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키티아인들의 비정규전과 초토화 기동전은 육중한 페르시아 군사기계의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찔러 결전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역시 압도적인 물량과 군사 행정적 유연성을 통해 제국의 북서쪽 경계를 성공적으로 재편하는 뚜렷한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 수박 겉핥기는 앞으로도 그 복잡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